오늘 필라델피아 경기부터 한 6경기, 멤피스 대 골스까지 총 6경기 정도는 저희가 퀘이셔너블 이런 출전 유무가 불투명한 선수들을 체크를 하지 못하고 배팅을 해야 된다. 그 점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있고 없고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또 이걸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필라델피아가 직전 경기를 또 승리를 했는데 세크라멘토한테 필라델피아 그래서 엔비드가 없는 10경기 동안 3승 7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왼쪽이 이제 본인들의 득점, 야투율, 3루수 성공률 이런 식으로 되고 오른쪽은 상대한테 내준 건데 오히려 본인들의 득점보다 상대팀한테 내준 야투율이 더 높았다. 좀 많이 허용을 했다 이건데 엔비드가 아무래도 있으면은 좀 인사이드 돌파도 조금 더 막아줄 수 있을 거고 아무래도 블락 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비 능력도 꽤나 되는 선수죠 엔비드는. 그래서 엔비드랑 있을 때 없을 때 차이 보면은 엔비드가 있으면은 득점도 무조건 많이 오르고 뭐 단순히 이런 야투 상승뿐만 아니라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고 하다 보니까 엔비드가 있는 경기가 확연하게 한 9점 정도 득점이 많아지는 편이고 실점도 한 5점 정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공수 양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내뿜는 필라델피아의 엔비드다. 그건데 제가 양 팀의 맞대결을 조금 찾아봤는데 올 시즌에 127대 131로 개 오버 게임을 해서 휴스턴 원정과 갖고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를 한번 이렇게 좀 뒤져보도록 할게요. 네, 요 경기거든요. 131대 127로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했던 경기인데 이날 필라델피아는요. 엔비드가 없었습니다. 센터로 폴 리드가 나왔고 엔비드가 없는 날이었는데 맥시가 42득점, 해리스가 22득점, 멜튼 뭐 15점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는 엔비드 없이도 잘 싸운 날이었어요. 그 밑에 여기 필라델피아도 야투율 같은 거 보시면 좋고 생각보다 야투율은 괜찮은데 3점이 아주 잘 터진 날까지는 아니었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좋고 휴스턴을 보니까 야 벤블릿이 33점, 생군이 28점, 제일런 그린이 31점을 넣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휴스턴은 사실은 패배를 했지만은 터질 애들은 다 터졌던 경기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좀 아쉬운 애들도 있지. 그런 것들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휴스턴의 주력 이제 득점 자원들, 주득점원들인 생군이나 벤블릿, 그린이 다들 잘했던 날이었습니다. 거의 뭐 30점 넘거나 30점 근처를 했으니까 휴스턴은 할 만큼 했던 경기였어요. 보면은 야투율도 오히려 필라델피아보다도 높고 3점슛도 필라델피아보다도 높아. 근데도 패배를 했던 날이었다. 휴스턴은 할 만큼 했는데 엔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한테 패배를 했다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었냐. 결국에는 자유투 차이가 자유투 차이. 자유투를 휴스턴이 21개 중에 15개를 넣었고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33개를 넣었으니까 12개가량을 더 얻어냈고 성공률도 더 좋았었죠. 이렇게 자유투로 한 14점 차가 나다 보니까 거기서 갈린 것 같아요. 내일은 더구나 필라델피아가 홈이고 만약 여기다 엔비드까지 얹어진다. 저는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마인까지 그림을 보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엔비드가 나온다는 걸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필라델피아 마인인 거고 엔비드가 안 나온다? 저는 그러면은 마인 같은 건 조금 불투명하리라 보고 이제 언더오버도요. 사실은 지난번 경기가 너무 많이 터진 거지 그리고 엔비드가 없어서 좀 속도를 살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양 팀 다 야투 시도수 같은 거 보면은 사실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필라델피아가 86회 뭐 휴스턴이 91회면은 아주 많은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저 정도 점수차가 났다. 이거는 3슛 감이라든지 자유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진 편이었었고 저는 엔비드가 나오면은 필라델피아 마헨에다가 오바 쪽으로 볼 것 같고요. 엔비드가 안 나온다면은 좀 반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가거나 이 경기를 패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댈러스 대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로 지난 경기를 봐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직전 경기 때도 똑같이 댈러스의 홈에서 맞붙었기 때문이죠. 내일은 일단 댈러스는 여전히 돈치치나 데릭 존스 주니어가 못 나오고 엑선도 못 나오고요. 라이블리가 퀘셔너블이다. 직전 경기는 제가 알기로 라이블리가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뉴올리언스의 인사이드한테 그냥 파괴를 당했던 그런 날이었었는데 뉴올리언스는 사실 그날 뭐 엄청 많이 못 나왔어요. 직전 경기 한번 그거 볼게요. 뉴올리언스가 직전 경기 때는 그 잉그램이랑 자이언이 둘 다 못 나왔었고 그리고 이날 맥컬럼도 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이랬었어요. 다이슨 다니엘스, 호킨스, 허버트 존스, 나지마샤, 발렌슈나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라인업에 그냥 농락을 당했단 말이죠. 댈러스가. 물론 댈러스도 좀 애들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어빙이랑 막 해가지고 어빙, 하디, 뭐 조시 그린, 그랜트 윌리엄스, 라이블리 막 뛰는 농구로 해가지고 막 상대팀들 부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 팀인데 그런 댈러스를 뉴올리언스가 압살을 했더라.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 보면은 사실 뉴올리언스도 이날 야투율이 아주 훌륭한 건 아니었어. 그냥 그 호킨스가 엄청나게 3점이 터져서 그렇지 근데 외곽도 막 아주 대단히 잘 터졌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야투율 같은 게 아주 우수하진 않았던 뉴올인데 댈러스는 좀 오히려 안 좋은 편이었었죠. 야투율도 안 좋고 3점도 또 떨어지는 편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유투 차이가 조금 나요. 자유투 차이. 그리고 오펜스 리바운드 차이도 그렇고 자유투를 댈러스가 20개 중에 19개를 넣었는데 뉴올리언스는 37개를 얻었단 말이야. 37개.
원정팀이 17개를 더 얻어낸 게임이었다. 물론 뭐 성공률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막 자유투 숫자가 많이 차이는, 성공 숫자가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은 이날 또 발렌시우나스가 오펜 5개 잡고 호킨스나 뭐 이런 애들 다 오펜스 리바운드 많이 잡아주면서 댈러스의 약점을 다 공략을 했었어요, 뉴올리언스가. 그래서 직전 게임 때 오펜스 리바운드는 댈러스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유투도 뉴올리언스의 사실 플레이 스타일 생각하면은 자이언 같은 애들이 그 자유투를 되게 많이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은 자이언도 없었는데 자유투를 그렇게나 많이 내줬다. 한마디로 발렌시우나스를 막을 수가 없는 날이었단 말이죠. 내일 뭐 댈러스가 라이블리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공산이 있긴 하지만은 양팀의 역대 맞대결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따져보고 하면은 좀 빡세. 댈러스가 좀 많이 빡세합니다, 뉴올리언스를. 제가 댈러스가 뉴올리언스를 이겨봤을 때를 봤었어요. 이 경기를 살펴보니까 뉴올리언스의 라인업 보면은 맥컬럼 없을 때, 알바라도 없을 때, 트레이 머피 3세 없을 때, 허브 존스 없었을 때, 이때도 라인업이 되게 부실했을 때란 말이야, 뉴올리언스가. 근데 댈러스는 그때 뭐 돈치치도 있고 어빙도 있고 한마디로 그냥 풀라인업일 때인데 그렇게 다 와도 뉴올리언스가 크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면은 이기기를 힘들어 했었다. 직전 경기도 보면요, 사실 댈러스가요, 이날 뭐 어빙이 매우 잘해줬었고 데릭 존스 주니어도 엄청 잘한 날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조차 상당히 잘 터진 날이었어. 그러니까 댈러스는 내일도 뭐 끼케봐야 라이블리 정도만 추가되는 건데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한테도 사실 본인들이 할 거는 다 했다는 거지. 어빙도 최근 6경기 동안 평균 33득점에다가 야투 50% 이상, 3점도 48%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날도 3점 같은 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어빙은 본인이 할 거는 다 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직전 뉴올리언스 전에 딱히 얕은 난조를 겪었던 건 아니었다. 충분히 할 만큼 했는데 패배를 했던 거였다.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뉴올리언스가 만약에 주전들이 더 나온다 이러면은 주전도 사실 아쉬울 게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잘했던 호킨스 같은 애들이 벤치에서 나온다. 그러면 댈러스는 머리 아파지는 거죠. 벤치 싸움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또 한번 뉴올 쪽을 볼만하다고 보고, 그리고 언더오버는 이게 벤치 구간까지 꽉꽉꽉 채워진다는 거 생각하면은 뉴올 마인의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대 올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뉴욕 닉스가 이게 그 브런슨이 상당히 중요한 게 지난번 경기 때 브런슨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브라이드라는 선수가 나름대로 괜찮게 해주고 있어. 뉴욕의 벤치에서 포인트 가드 역할 맡아서 잘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브런슨만큼은 아니죠. 뉴욕은 약간 퓨어 포인트 가드가 필요해. 퓨어 포인트 가드. 예를 들어 여기 뉴욕에 크리스 폴이 있다? 엄청 잘 굴러가겠죠. 그건 샐러리 상으로 안 되고, 카멜로 앤서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타이어스 존스를 데려와라. 작년에 이제 모란트가 없었을 때 멤피스에서 존스가 포인트 가드 역할 맡았고 잘했었는데, 근데 타이어스 존스를 데려오는 건 어렵고, 그만큼 뉴욕 니스는 다 받아먹기나 뭐 그런 걸 잘해. 근데 좀 개인이 게임을 풀어나가는 능력,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랜들도 어느 정도 게임 조립도 되고 뭐 디빈첸조도 그런 거 거둘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브럼슨 말고는 게임 리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게 뉴욕의 약점인데, 근데 브런슨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제일 걸리지. 제가 여기 밑에다가 뉴욕이 트레이드 7경기 동안 6승 1패로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뭐 득점 같은 경우는 뭐 14등, 17등, 11등 이 정도 수치도 적어들었는데, 득점 같은 경우는 다소간에 뭐 중위권 수준이었지만은 수비만큼은 초엘리트급이었다. 그리고 내일 올랜도는 현재 바그너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명의 선수들이 빠져있는 중이다. 뉴욕이 올랜도를 이렇게 수비적으로 묶어놓기에 상당히 괜찮은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그리고 올랜도가 3경기 동안 92점, 96점, 100점 이렇게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만난 팀들이 미네소타, 마이애미, 오클인데 지금의 뉴욕 닉스는 저 팀들한테 하든 뒤지지 않는 수비팀이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내일도 올랜도가 100점 미만으로 막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올랜도는 최근 4경기 동안 이게 아마 프란츠 바거너가 결장하고 오케케라든지 휴스탄 이런 친구들이 선발로 올라선 이후에 이런 그 데이터일 텐데, 최근 올랜도가 4경기 동안 득점 부분에서는 3점이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엄청 순위가 낮은 거 알 수 있죠. 28등, 27등, 28등 이런 식으로. 반면에 수비적으로는 괜찮았다. 리그에서 3점을 가장 잘 막았었고, 그리고 실점도 4번째로 적게 했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뉴욕 닉스의 공격도 올랜도가 어느 정도는 막아줄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언더 게임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양팀 다 야투 시도를 상당히 적게 하는 팀들이에요. 뉴욕 닉스가 트레이드 이후에 최근에 82회, 89회, 89회, 87회, 89회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적게. 올랜도도 마찬가지로 뭐 그 기간 동안 80대 초반으로 하고 있는 편이고, 시즌 전체를 봐도 야투 시도가 적은 팀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 양팀 다 좀 신중한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고, 속도전은 아닐 것 같아요. 둘 다. 그리고 좀 수비를 강점을 하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뉴욕 닉스의 마헨에다가 언더 쪽으로 볼 텐데, 이 경기 역시 브런슨의 유무가 되게 중요하긴 할 것 같다.
만약에 브런슨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난번 멤피스전처럼 좀 초부 중반에 끌려가다가 마지막이야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경기는 그래도 뉴욕이 많이 해줘서 다행이었는데 이 경기도 일단은 브런슨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하다. 저는 일단은 나온다고 보고 마헨의 언더 고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브런슨의 유무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지.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뭐 브런슨이 나올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 워싱턴 대 디트로이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허닝햄이 결장하고 있는 3경기 정도를 이렇게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허닝햄이 결장하는 동안 디트로이트가 일단 득점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야투 효율 같은 것들은 그래도 득점 순위에 비해서는 괜찮았다. 이건 뭐냐면은 디트로이트가 커닝햄이 없는 동안에는요 조금 이런 야투 시도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번에 샌안토니오전에서는 엄청 양팀 다 뛰어가지고 뭐 야투 시도 96회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커닝햄이 없으니까 디트로이트가 자유투를 굉장히 못 얻고 있다. 최근에 3경기 동안 저 3경기 동안 커닝햄이 없는 동안 돌격대장이 없으니까 인사이드 침투해줄 선수가 없고 자유투를 21개, 13개, 16개 되게 적게 얻었어요. 되게 적게. 그것도 심지어 전부 다 홈이었는데 홈에서 자유투를 21개, 13개, 6개밖에 못 얻었다. 이거였고 말 그대로 돌격대장이 없다는 소리예요. 뭐 해봤자 여기 중에서 좀 좋은 이제 아이비 같은 애들, 제이든 아이비 같은 애들이 빅맨 살리기를 상당히 잘해. 그래서 제일런 듀렌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한테 떠먹여주는 패스를 상당히 잘하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돌격대장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이 없으니까 글쎄 아무래도 돌격대장이 있다 보면 상대팀이 수비가 좀 안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그러면 외곽에서 기회가 나고 패스도 잘 돌려가지고 좋은 찬스 만들고 할 텐데 디트로이트의 이런 그 공격들이 상당히 빡빡하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수비적으로도 3점슛 수비는 은근히 잘 됐는데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별로였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글쎄 뭐 워싱턴도 칭찬할 건덕지는 별로 없어요. 워싱턴도 뭐 리그에서 그냥 워싱턴이나 디트로이트나 동부의 하위권 팀이고 그래도 워싱턴은 직전 경기 애틀랜타를 상대로 127대 99로 아주 좋은 경기를 했었다. 대단히 3점이 잘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지만은 뭐 애틀랜타도 인사이드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워싱턴이 꽤 해집었었죠. 저는 상성상으로 뭐 워싱턴이 뚜렷하게 막 앞설 것까지는 없지만은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커닝햄이 없으니까 공격이 너무 안 풀리더라. 그런 것들도 좀 보였었고 근데 공격이 안 풀리긴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원래 지들 스타일대로 110점 정도는 해주거든요. 많이 좀 득점을 허용을 하면서 본인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넣는 디트로이트가 전형적인 약간 좀 오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싱턴 대 디트로이트만 저는 뛰는 농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워싱턴도 어쨌든 빠른 페이스 살려가지고 이제 외곽보다는 인사이드 공격을 좀 확률 높은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 편인데 그런 경기 하기에 워싱턴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침 또 얘네들이 트레이드를 했거든. 트레이드. 워싱턴의 약점은 상대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오지게 많이 준다. 그거였는데 디트로이트에서 베글리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무스칼라 같은 애들 내주고 갈리나리랑 둘 다 그냥 좀 쓸모없는 선수들 트레이드를 한 건데 아쉬운 부분 잘 이렇게 메꿨다고 생각이 들고 내일 뭐 베글리가 나오지 못하지만은 네 저는 워싱턴 대 디트로이트 지금 붙으면은 그래도 딱히 전력 누수가 없는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이 빠져있고 보그다노비치도 내일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워싱턴이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내일 보그다노비치가 결장을 한다 이러면은 언더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빠른 페이스의 경기력 오바 보도록 하고 맞대결도 마침 워싱턴이 디트 상대로 8.8승이다. 뭐 중간중간에 좀 뭐 타이트하게 비볐던 적도 디트가 있기는 한데 5.5점 정도면 저는 워싱턴의 마인도 볼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대결 전적도 좋았던 편이고 자 애틀랜타 대 샌안토니오인데 자 저는 여기서 뭔가 조금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샌안토니오 쪽에서 뭔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샌안토니오가요 일단 내일은 웬베냐마가 아마 뛸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샌안토니오가 물론 웬베냐마한테 한 출전 시간 제한을 조금 걸고 있어요. 요즘에 평균적으로 한 24분 정도로 뛰고 있는데 좀 건강하면 뭐 30분도 뛰고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출전 시간을 조금 관리를 받고 있는 차원에 있고 그리고 백투백은 어지간하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웬베냐마가 나오는 날 안 나오는 날 이렇게 따져가지고 샌안토니오의 스텝 변화 같은 걸 제가 적어드렸는데 내일은 웬베냐마가 딱히 퀘스처너블이나 이런 게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뭐 대단한 전력 누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애틀랜타도 뭐 크게 대단한 거 없어요. 근데 애틀랜타는 지금 머레이도 그렇고 아마 트레이 형이랑 제일런 존슨 제외하고 전부 다 좀 트레이드 블록에 올려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존테 머레이든지 사딕 베이라든지 카펠라라든지 언제든 팔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애틀랜타가 직전 워싱턴전에 굉장히 부진했었고 인디애나전에서도 108점밖에 못 냈다. 한마디로 이 애틀랜타가 요즘에 이런 그 득점 페이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최근 5경기 정도 이렇게 보면요.
워싱턴, 인디애나, 필라델피아, 올랜도, 인디애나. 그래도 올랜도랑 필라델피아 빼면은 나름대로 좀 오버페이스를 한다는 팀인데 이 기간 동안 평균 득점이 114점밖에 안 돼요. 인디애나한테 150점 먹었었고 또 올랜도한테 117점 먹고 필라델피아한테 132점 먹었는데 이날은 승리를 했었죠. 139점 넣어가지고. 근데 또 인디애나한테 126점 먹고 워싱턴한테 127점을 먹었다. 워싱턴한테는 99점밖에 못 넣었었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애틀랜타 이런 득점력도 아쉬운 상황인데다가 요즘으로는 경기력도 조금 삐리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3점 슛도 엄청 안 들어가요. 최근 3경기 동안 3점이 30.1%야. 30.1%. 무튼 애틀랜타의 공격력이 요즘엔 조금 삐리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샌안토니오는 여기에 적어놓은 거 트존이 타이어스 존스 동생이거든요. 트레 존스가 최근 5경기 동안 주전으로 올랐습니다. 주전으로. 원래 저 자리가 말라키 브레넘이라든지 그런 애들 좀 썼었는데 트레 존스를 주전으로 썼더니 최근 5경기 동안 샌안토니오가 이렇더라. 일단 득점이 전체 6등이고 야투율이나 3점슛도 상위권이에요. 한마디로 샌안토니오가 트레 존스를 선발로 옮기고 이후로는 물론 그 기간 동안 2승 3패긴 한데 미러키, 클블, 시카고한테 졌고 디트로이트, 샬럿 좀 약한 팀들을 잡은 거긴 한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득점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고 그리고 상대팀한테 실점한 것도 10등, 13등, 11등 이 기간 동안 뭐 웬벤야마가 결장했던 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샌안토니오의 수비력이 상당히 좋게 찍힌다. 그리고 제가 밑에 적어놓은 거 방금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위에 2개 이거는 트레 존스가 이제 주전으로 올라선 이후에 5경기인 거고 그러면은 그 전에 5경기를 보자. 이때는 트레 존스가 주전이 아니었을 때죠. 순위만 볼게요. 순위만 6등, 15등, 12등인 게 요즘에 6등, 15등, 12등으로 잘 넣고 있던 게 20등, 20등, 26등으로 안 좋았었고 수비도 10등, 13등, 11등으로 현재 좋지만은 그전에는 25, 16, 16으로 안 좋았었다. 한마디로 최근 5경기 동안 샌안토니오의 경기력이 상당히 향상됐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 뭐 물론 샌안토니오를 믿으면 안 되긴 해. 믿으면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웬베냐마가도 나오고 샌안토니오가 7.5 정도를 받았다. 저는 이 정도면 갈만하지 않을까. 물론 애틀랜타도 요즘에 워낙에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그런 것들 없이 좀 이성적으로만 본다면 감정의 부분 없이 이성적으로만 본다면은 샌안토니오의 7.5 프레임이 꽤나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결론을 조금 내렸습니다. 자, 멤피스 대 골드스테이트 아마 여기 경기까지가 여기 경기까지가 저희가 미리 베팅해야 되는 경기거든요. 멤피스 대 골스 이게 딱 8시에 시작. 그래서 자택주의 출전 유무를 저희가 모르고선 베팅을 해야 되는 경기고 골든스테이트는 딱히 추가적인 결정은 별로 없을 거로 보입니다. 내일 근데 또 그린이 뛸 수도 있다 이런 건 있는데 이건 아직 불투명해요. 그린이 안 나오고 그냥 여전히 쿠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불투명한데 자 보면은 자 멤피스가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본인들 기준으로 멤피스 팀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4명이 누구냐 스마트, 베인, 모란트, 자잭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 밖의 선수들이랑 얘네와의 이런 가치 차이가 상당히 크단 말이야. 아담스도 지금 시즌 아웃에 있는 상태고 일단은 멤피스는요 거의 뭐 선발의 5명이 전부 다 결장했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세컨 유닛으로 펼치는 경기다라고 보면 되는데 멤피스 당연히 좋게 볼 여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새끼들이 최근 한 5경기 정도 동안 이상하게 좀 강팀들을 좀 많이 비벼. 멤피스가 최근 5경기 동안 레이커스한테 그 자잭주도 뛰고 베인이랑 스마트 다 뛴 그런 경기였었는데 레이커스한테 승리를 했었죠. 그리고 모란트가 없었는데도 피닉스한테도 승리를 거뒀었고 최근에 저기 뭐야 막 스마트도 이때 그 중간에 부상당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베인은 뛰었고 자잭주 빠지고 모란트 빠지고 스마트도 중간에 21분 뛰고 나가고 이랬었는데 그랬는데도 댈러스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120대 103으로 승리를 거뒀었고 클리퍼스한테는 9점 차로 졌으니까 좀 차이나게 지긴 했지만은 스마트랑 애들 많이 빠졌는데도 잘 비볐다. 그리고 직전 경기 뉴욕한테도 사실은 4쿼터 때 좀 벌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잘 비볐다. 한마디로 멤피스는 이렇게 거의 뭐 2군인데도 잘 비비더라. 이게 그리고 한두 경기가 아니라 계속 좀 뭔가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멤버 적어놓은 애들 중에서는 뭐 빈스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길야드 이런 애들이 좀 이름이 없는 애들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역할 좀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GG 잭슨이라는 이 신인이 있어요. GG 잭슨이라는 신인이 있는데 직전 경기에 그 친구가 매우 잘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멤피스가 주전들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게 대체로 나오는 애들이 그래도 조금은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런 점은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반대로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분위기는 썩 좋다고는 할 수는 없죠. 한 번씩 잘하다가도 뭐 퐁당퐁당으로 또 승리했다가 지고 뭐 이런 양상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디그린이 돌아오면은 수비 쪽으로는 그래도 나아질 기미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근데 내일 당장 뭐 디그린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요즘에 쿠민가가 워낙에 잘하죠. 쿠민가가 맨 밑에 적어놓은 거 좀 최근 7경기 동안 평균 득점 17.6에다가 야투율이 상당히 좋고 3점슛도 40% 정도로 넣어주고 있더라. 그래서 쿠민가가 말 그대로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스티브 커 감독한테 내가 이거 선발로 나와야 되는데 출전 시간이 적다. 거의 뭐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야. 왜냐면 쿠민가도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제 그 자유계약으로 풀리는데 그 전까지 본인의 가치를 최대한 입증해야 되는데 골스라는 팀에서는 워낙에 못하고 있는 그 탐슨이라든지 위긴스, 우승의 주역들 얘네들한테 출전 시간을 부여를 하느라 쿠민가가 그렇게 출전 시간을 많이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멤피스가 애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나는 분위기는 오히려 멤피가 좋은 것 같아. 골스는 아무래도 좀 진짜 막 탐슨도 터져주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는 것 같기는 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추천을 많이 안 드리는데 그래도 멤피스가 워낙에 많이 빠져있고 골스가 또 터지면 못 막잖아요. 그리고 멤피스는 또 홈에서는 상당히 못한다. 올 시즌에 멤피가요 원정에서는 11승 10패인데 홈에서는 3승 15패예요. 3승 15패.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내일이 멤피가 홈이긴 한데 대단히 막 추켜세울 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골스가 멤피스 상대로 좀 8.5 마인을 잘 무난하게 해낼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 저는 본다면은 오바를 좀 보고 싶기는 한데, 근데 이 멤피스도 그 막 세컨 유닛 나와가지고 오바 게임 하고 그런 적도 많기는 많아요. 근데 조금 걱정은 된다. 당장 직전 경기 때 그 뉴욕한테 94점밖에 못 내고 졌으니까. 저는 이 경기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골스 마인에다가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클리블랜드 대 시카고부터는 내일 이제 라인업 보고 갈 수 있는 경기이긴 한데요. 사실 내용들이 썩 좋지는 않지.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그때 파리 글로벌 게임을 치르고 와가지고 또 3일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오늘도 3일 이상을 휴식한 상태에서 게임을 뛰게 되는데, 클리블랜드는 3일 이상 휴식을 했을 때는 4승 0패였어요. 4승 0패.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휴식을 충분히 하고 나와서는 득점이나 실점이나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4승 0패였다는 거 좀 비비는 게임이 많이 있었나봐요. 그런 게 눈에 들어오고, 이제 최근에 시카고 라빈이 돌아온 이후에 시카고는 어땠냐 그런 것들인데, 시카고가 생각보다 라빈이 돌아오고 나니까 수비가 많이 헐거워진 것 같다. 최근 시카고가 5경기 동안 그 라빈이 돌아온 이후에 5경기 동안 득점 부분에서는 괜찮죠. 특히나 야투율이 상당히 좋아요. 3점슛도 40%가 넘는 편이고. 근데 뭐 아무래도 템포가 느린 팀이다 보니까 득점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반면에 상대팀한테 허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 그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 좋아졌죠. 하고도 라빈이 돌아오고 나서는 좀 약간 강점을 잃은 게 아닌가. 물론 라빈이 돌아와서 좀 뭐 이타적으로 하고 좋은 찬스도 만들어주고 최근에 7경기 연속으로 어시스트 7개 이상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라빈이. 그래서 이타적으로 하면서 막 최대한 팀 친화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이게 경기 결과에 대단한 이런 플러스 요소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양팀의 맞대결상으로 클리블랜드가 맞대결 5연승을 거두고 있다고 해요. 5연승. 제가 이거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클리블랜드가 맞대결 5연승을 거두는 와중에 오펜스 리바운드를 상당히 많이 잡았다. 뭐 제러 날레는 있으니까. 근데 요즘의 시카고는 부세비치가 빠진 기간 동안 드러먼드가 오히려 상대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 더 걷어오고 오히려 막 리바운드 20개씩 잡아내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 그래서 내일 시카고가 그동안은 좀 당했지만은 제러드 알렌이 있으면 이때 막 드러먼드 써가지고 카운터 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이 시카고가 부세비치가 돌아오니까 또 드러먼드의 출전 시간이 확연하게 많이 낮아졌어요. 드러먼드가 요즘에 또 다시 막 한 12분 정도밖에 안 뛰고 있거든. 부세비치 안 나오는 동안 무조건 많이 막 잘하고 있는 거 보여줬음에도 다시 한 12분 정도밖에 기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딱히 클리블랜드의 이런 오펜스 리바운드 그런 것들을 시카고가 해결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양팀의 맞대결 데이터라든지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오래 쉬고 와서는 4승 0패로 성적이 좋았다는 거, 그리고 시카고도 라빈이 이렇게 돌아오고 난 이후 5경기 동안 오바세가 두드러진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클리블랜드 마헨에다가 오바 쪽으로 볼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언더 생각했는데 클리블랜드 마헨에다가 오바 쪽으로 볼 것 같아요. 이 여기도 고민 좀 많이 했는데 뭐 저랑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드러먼드를 그렇게 중용하지 않는 게 좀 아쉬웠어. 알렌 같이 이렇게 오펜스 리바운드 시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좀 드러먼드 같은 데 쓸만도 한데 많이 안 쓰더라고. 다음 이제 브루클린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저는 아마 이 경기는 좀 패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루클린도 마찬가지로 지금 3일 이상 휴식을 하고 온 거예요. 파리 갔다 와가지고 3일 이상 휴식을 했는데 뭐 그때마다 야투율 변화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눈에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어쨌든 브루클린은 맞대결상으로 마이애미한테 상당히 강했었고 3일 쉬고 왔다고 하더라도 딱히 성적상으로 뭐 대단한 건 없었다. 좀 이렇게 상대팀의 수비를 좀 잘했다는 거.
그 야투율을 43.7%로 묶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마이애미는 내일 또 그리고 버틀러가 돌아올 수도 있는데 하이메 하키스 주니어가 빠져있다. 올 시즌 그 신인왕 레이스에서 세 번째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웬베냐마와 홈그랜드 신인왕 다툼을 넘어서 그 세 번째 주자는 하이메 하키스 주니어다. 그만큼 올 시즌 신인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1월 달에만 야투율 53%, 3점은 좀 부진했지만 어쨌든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죠. 하이메 하키스 주니어의 가장 큰 장점은 BQ예요, BQ. 좀 센스 있는 플레이를 잘해주더라. 팀에 딱 벌써부터 신인인데도 잘 녹아가지고 한 자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건데 내일은 하이메 하키스 주니어도 못 나온다고 하고 버틀러도 한 12경기가 11경기 가까이 결장을 하다가 돌아오는 날이라서 저는 많은 것들이 조금 베일에 쌓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배팅 이게 뭐 기준점이나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마 패스를 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살펴보고 좀 뭐 이게 좀 나온다 그러면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저는 패스입니다. 패스. 그 다음에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 야, 저는 이게 토론토가요, 막 사실 승리는 그렇게 많이 못 챙겨가. 최근 지금 3연패 하고 있고, 물론 상대들이 레이커스, 클파, 유타, 좀 어려운 상대들이긴 했어요. 근데 전부 다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 비볐단 말이죠. 유타한테는 막 30점 차 가까이 지긴 했는데, 토론토가 그래도, 본인들의 딱 특성은 나오는 것 같아. 아누노비 보내고 나서 퀴클리랑 발에 받아오니까, 좀 오펜시브한 경기력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토론토가 최근 7경기 트레이드한 이후 그 뉴욕도 제가 아까 7경기 짚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토론토도 최근 7경기 동안 득점력 부분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득점력이나 이런 것들 득점력, 야투율, 3점 모두 다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게 보이고 상대팀한테 허용한 거 실점 부분은 하위권이죠. 하위권. 한마디로 토론토 경기는 오바가기에 좋은 경기다. 그런 게 되는 건데 양팀의 맞대결상으로 보스턴이 토론토를 7번 연속으로 잡고 있다고 했어요. 가장 최근에 보스턴이 홈에서 토론토를 맞이를 했을 때는 그날 이제 제일런 브라운이랑 드루 할러데이 얘네들밖에 안 뛰었거든. 핫바리 라인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토 상대로 이겼다. 이때 토론토가 2점 차로 졌거든요. 사실 보스턴은 내일 뭐 제일런 브라운이 또 퀘셔너블 적혀있긴 한데 지금 뭐 한두 명 빠져도 잘 굴러갑니다. 보스턴은요. 근데 지금의 토론토가 과연 얼마나 보스턴을 괴롭힐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은 그래도 토론토가 홈이기는 하죠. 양팀의 맞대결상으로 토론토가 홈이었을 때는 그래도 보스턴한테 전부 다 이제 7.5면 다 프랭권이었었거든. 최근에 토론토가 홈에서 보스턴을 상대를 한 3경기 동안은 그리고 그전에는 홈에서 승리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 맞대결에서는 한번 패배를 했었고 마헨으로 어쨌든 최근 한 5번 정도의 토론토가 홈에서 보스턴을 상대한 거는 전부 다 프랭권이었다. 이긴 적도 2번이나 있었고 그런 점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요즘에 토론토 색깔 오바 쪽을 보는 게 일단은 좀 그려지고 보스턴도 기본적으로 보스턴이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팀이긴 하지만은 얘네는 그래도 조금 더 빠른 템포에다가 본인들도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란 말이죠. 3점슛 많이 쏘고 내일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저는 오바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5면은 토론토 프렌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토론토가 지금 결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분위기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유타 대 인디애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도 토론토랑 지금 비슷합니다. 이제 유타는 결장 선수가 아무도 없고 마카넨이랑 그 뭐 조던 클락슨이나 다 돌아오고 이제 벤치에서 오히려 캐슬러가 나오는 상황이죠. 올리닉이랑. 그러다 보니까 유타가 최근 13경기 동안 11승 2패? 하여튼 되게 잘하고 있어요. 유타 최근 5연승에다가 홈에서는 지금 8연승이거든. 8연승 중. 그래서 지금 유타는 흐름을 제대로 탄 것 같다. 그런 상황이고 최근 13경기 동안 득점 같은 부분 전체 3등이고 야투리나 3점은 조금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유타가 많은 공격 시도를 바탕으로 효율을 많이 뽑고 있다.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자유투도 되게 많이 얻어내는 편이고 성공도 좋고 유타 경기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야투 효율 자체는 9등 19등으로 안 좋더라도 득점 자체는 굉장히 많이 한다. 반대로 상대팀한테도 야투는 잘 막은 편이지만은 상대팀의 이런 득점이 15등 수준으로 뭐 낮지는 않다. 한마디로 저는 일단 오바보기에 좋은 팀이라는 거예요. 유타가 뭐 기본적으로 그 좀 페이스도 빠른 편이고 페이스도 빠르고 또 뭘 얘기하면 좋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저는 오바보기에 적합한 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경기가 기준점이 248.5잖아요. 제가 그 할리버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우 막 경기가 많이 갈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할리버튼이 없는 최근 3경기 동안 인디애나가 본인들의 득점이 115.7밖에 안 되고 야투율 자체는 높은 편이었다. 3점도 나쁘진 않은 편이긴 했는데 상대팀한테 또 수비도 나름대로 잘했어요. 수비도 할리버튼이 있을 때는 공격도 135점이니까 지금보다 20점 많았고 그 실점도 20점이 많았는데 할리버튼이 없으니까 공수 양면에서 20점가량 빠졌다 이거예요. 최근 3경기 동안. 근데 다만 내일은 유타라는 조금 빠른 팀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유타도 수비보다는 공격을 우선시하는 팀이니까 좀 그 전에 상대했던 팀들이랑 약간 색깔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유타의 마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가 할리버튼이 없으면 뭐 네마드라든지 맥코넬이라든지 이런 애들 좀 굴리면 되고 뭐 버디힐드 같은 애들도 좀 터지고 하면은 좀 굴러갈 때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아직 그러지는 못했다. 그래서 할리버튼이 없는 인디애나의 이런 큰 격차, 할리버튼이 있었던 33경기 동안에는 인디애나가 평균 득점 135에다가 실점은 129.6점 이렇게 한 할리버튼이 있는 33경기 동안은 거의 뭐 한 260점 게임이야 이게? 막 그 정도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보여줬었는데 할리버튼이 없는 동안에는 한 224.5점밖에 안 난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좀 내일 변경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뛰는 팀이라서 오바를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언더로 꺾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저는 유타의 마헨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언더 오버는 조금 더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말은 오바라고 해놨는데 고민이 많이 되네. 이것도 어렵긴 합니다. 유타 쪽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내용은. 다음 레이커스 대 오클라호마. 레이커스 대 오클라호마 보니까 스가의 출전 유무가 불투명하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도 사실 스가가 빠지면 돌격대장도 없고 확실한 득점원도 빠지는 셈이고 왜냐면 지금 MVP 트래커에서 지금 요키치가 1등, 스가가 2등이에요. 2등. 그만큼 스가는 지금 뭐 NBA 전체에서도 에이스 대접을 받고 있는 선수고 근데 그 친구가 퀘이처너블이 걸려있다. 내일 레이커스전이 있고요. 그리고 모레 이제 클리퍼스랑 상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백투백으로 레이커스 만나고 클리퍼스 또 만난다는 거예요. 오클라호마가. 뭐 딱히 이동거리나 이런 건 있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서 아마 스가를 오늘 빼주거나 클리퍼스전에 빼주거나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은 스가가 못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게 조금 껄쩍지근한데 어쨌든 그냥 단순히 분석만 하자면은 최근 6경기 동안 오클라호마가 득점이나 뭐 이런 거 야투를 보시면은 3점이 조금 못 따라주긴 하지만은 득점이나 야투율 전부 다 1위다. 한마디로 리그 최고의 공격팀이라는 거고 요즘에 오클라호마가 반대로 상대팀한테도 실점은 조금 뭐 12등 정도로 했지만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그 수비하는 퀄리티가. 야투 허용률이 44.9%로 세 번째로 낮고 3점 슛도 5번째로 낮게 허용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뒤에 있는 등수가 낮은데 앞에 있는 등수가 조금 높다. 실제 실점값은 조금 높다. 이건 뭐냐면은 페이스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투 시도가 많았다. 이거야 이거. 오클라호마 경기는 기본적으로 많은 득점 플러스 많은 실점. 비교적 많은 실점. 비교적 많은 실점을 하는 그런 경기 양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커스의 최근 4경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좀 연패에서 벗어난 이후 그 정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4경기 동안 클파, 토롱, 피닉스, 유타 만나고 2승 2패인데 그 기간 동안 레이커스가 야투율은 좋아요. 야투율이나 3점 슛 좋아요. 51.3%, 3점 41.4%는 굉장히 좋은 거죠.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40.7%, 38.5%로 본인들이 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보인 야투율보다 훨씬 더 적은 야투율을 허용을 했는데도 득실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건 뭐였냐면은 그 야투 시도 차이입니다. 여기도 야투 시도 차이. 한마디로 레이커스는 리그에서 최근 4경기 동안 83.8회의 야투 시도를 하고 있고 상대한테는 92.8회의 야투를 허용을 했어요. 한마디로 상대가 더 9번 정도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다. 말 그대로 슛 시도를.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레이커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했지만은 오클라호마는 여기 뒤에 보신 것처럼 아까 이거 상대한테 허용하고 말했듯이 좀 서로 간에 많이 이렇게 공격 시도를 하는 거를 표방을 한다. 한마디로 오클라호마는 많은 공격 기회를 원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커스가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오클라호마한테 야 니들 많이 공격해. 우리는 적게 공격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야투율로 확률 높은 공격을 할게. 이렇게 나섰다가는 저는 패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오클이 요즘에 좀 흔들리는 건 있어요. 최근에 이기는 경기들도 막 엄청 시원시원하게 마련을 못한다든지 그리고 막 그 브루클린이나 애틀랜타 같이 이런 팀들한테 오펜스 리바운드 막 거의 뭐 한 20개, 15개 잡히면서 많은 공격 기회 내주고 패배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 4경기 동안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4연승 달리면서 그리고 딱히 레이커스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팀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일단 오클라호마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심지어 프렌이잖아요. 프렌.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그 스가가 나와야 된다. 그 레이커스가 제가 올 시즌에 오클라호마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내주는 팀이고 본인들의 오펜스 리바운드를 리그에서 가장 적다고 했었는데 리그에서 그럼 두 번째로 오펜스 리바운드가 적은 팀이 어디냐? 레이커스예요. 레이커스. 올 시즌 전체에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가장 적게 다루는 팀 8.2회로 오클라호마, 두 번째로 적게 다루는 팀 8.4회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 이런 식으로 레이커스는 오클라호마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못 잡을 거고 그만큼
오클라호는 본인들의 약점이 지워지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오클 플랜을 볼만하다. 그리고 경기 양상 같은 거, 오클이 원하는 경기 양상 같은 거나 요즘에 레이커스의 득점 페이스, 실점 페이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237.5 정도면 오바를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바레인 상대로 우리가 꽤나 많이 붙었습니다. 많이 붙었고 과거 데이터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의 맞대결 전적상으로는 이렇게 아시안컵에서 꽤나 많이 만났어요. 2007년에도 만나고 2011년에도 만나고 19년에도 만나고 했는데 다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2007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패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때 보니까 핀 베어백 감독 시절에 이 당시에 이제 또 박지성 선수도 무릎 부상이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패배를 했던 기억이 또 있어요. 상당히 또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역사상 맞대결 전적 자체는 우리나라 나쁘진 않습니다. 바레인 상대로. 근데 굳이 막 그 전에 옛날에는 만난 적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대단히 아주 막 마헨을 무리 없이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걱정은 조금 들고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레인 리그라든지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레인 선수들 누가 잘하고 그런 건 저도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아시안컵에 참여하는 바레인 국가대표팀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보통 바레인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A매치 100경기 이상 뛰는 선수들도 꽤나 많고 이 선수들이 많이 조금 해외로 나가봤자 중동 리그 근처 이렇게 말레이시아 리그나 체코 리그 진출한 선수 있는 등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세를 일단은 점치는 게 당연하게도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역대 아시안컵에서 좀 어느 정도로 임했냐 보면은 19년도 아시안컵 예선 3경기 전부 전승을 거뒀습니다. 15년 때도 아시안컵 조별리그 3경기 전승을 거뒀어. 이때 호주랑도 같은 조였는데 전승을 거뒀고 전부 다 1대0 승리였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 11년도에는 이때 또 호주랑 같은 조였는데 바레인 이때 만났었죠. 11년도에도 바레인 만나가지고 2대1로 이기고 호주랑 비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어지간해서는 조별리그에서는 고생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했었어요. 옛날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지만은 아까 말했던 2007년 핀 베어백 감독 시절에 사우디, 바레인, 인도네시아 만났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당시에는 조금 빡셌었고 바레인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덜매를 잡혔었고요. 다행히도 인도네시아한테 이렇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1대0으로 신승을 거둔 것 같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답답한 축구로 욕 되게 많이 먹었지.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아시안컵에서는 막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지금 전력만큼은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선발 라인업 보니까 우리나라는 요즘에 좀 테스트하던 대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좌우로 이기재 선수와 서령우 선수를 썬다는 점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황희찬 같이 직선적으로 상대를 이렇게 찢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은 수비 라인을 말 그대로 흔들 수 있는 선수란 말이야. 근데 글쎄 그런 재간을 가진 선수는 저는 이제 이강인 선수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라인업에서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좀 우리나라는 빠른 선제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 경기는 일단은 마헨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단 일반승에다가 마헨승까지 내다보지만은 저는 이 라인업에 100점은 못 줄 것 같아. 나는 이 라인업에 100점은 못 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랑 프로시노네 경기가 있는데 아탈란타 대 프로시노네. 양팀 다 최근 4경기 볼게요. 아탈란타는 최근 코파 이탈리아 2경기 포함해가지고 괜찮은 편입니다. 그전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연승 행진 달리고 있다가 볼로냐한테 한번 꺾였고 그래도 최근 한 8경기 정도 동안 지금 6승 1무 1패로 아탈란타는 좋은 모습이 있어요. 반대로 프로시노네는 지금 코파까지 포함해가지고 4연패 중입니다. 4연패 중. 한마디로 현재 분위기 자체는 아탈란타가 프로시노네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단순히 분위기뿐만 아니라 아탈란타는 선수들의 좀 컨디션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 있어요. 누가 올라왔냐? 제가 이제 밀란에서 이제 임대 왔던 CDK, 샤를 데 케텔라오라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란 축구도 한 5년 전쯤에는 나름대로 러시아에서 좀 나가던 선수야. 근데 이렇게 저렇게 좀 안 풀려가지고 좀 조용조용히 아탈란타로 이렇게 유럽 리그로 넘어왔는데 조금 적응을 못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옛날에 그런 명성 있던 시절의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다. 더구나 에데르손, 쿠프메이너스, 데룬, 아탈란타의 단단한 3 미드필더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네이션스컵 탈출 당했던 루크먼이 빠진 게 아쉽기는 한데 스카마카도 돌아왔고 무리엘도 요즘에 컨디션 나쁘지 않다고 했었고 양팀의 딱 그냥 폼 차이만 봐도 아탈란타가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아탈란타의 홈 데이터예요. 요즘에 홈에서 인터밀란이나 나폴리 만나가지고 하면 아쉽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한마디로 아탈란타는 올 시즌 홈에서는 나폴리, 인테르 이런 팀들한테밖에 안 졌다. 그리고 프로시노네의 원정 성적이 매우 별로예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2무 7패
7연패를 달리고 있다. 뭐 로마, 볼로냐, 칼리아리 제끼고 로마, 볼로냐, 인테르, 밀란, 뭐 라치오 좀 빡센 팀들을 많이 만나긴 했는데 아탈란타도 충분히 프로시노네를 홈에서는 제압할 만한 그런 팀이라고 봐야죠. 이 경기가 나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일반승 가셔도 상관없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마행 가거나 제가 근데 뭐 맨날 프로시노네 얘기할 때마다 얘네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칼리아레한테도 이렇게 뭐 3대0으로 이기다가 4대3으로 역전 당하고 2대0으로 전반을 끌려가다가 4대2로 역전했던 뭐 이런 경기도 있었고요. 하여튼 프로시노네 경기가 제가 맨날 말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다. 여기저기 유럽 유수의 강팀에서 임대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이런 점들 많이 얘기 들었었죠. 프로시노네 경기 사실 예측하기가 좀 힘든 편인데 요즘에는 그냥 프로시노네가 대놓고 못하고 있다. 최근 6경기 동안 1무 5패 상당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역시나 아탈란타 쪽을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은 들어요.